안녕하세요. 사위가 던져준 용돈 봉투 5년치를 그대로 되돌려준 60대 떡집 여자입니다. 저는 박예경이라고 해요. 이 시장 골목 안에서 떡집 한 지 올해로 40년 됐어요. 가게 이름은 그냥 애경 떡집입니다. 번쩍번쩍한 간판도 없고 그저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서 새벽마다 김 모락 올리는 그런 가게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단골들이 안 끊겼어요. 우리 집 인절미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요, 다른 집 떡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결이라면 다른 집 떡보다 조금 덜 달게 한 게 비결일까요? 그게 우리 부부 평생의 자랑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알람을 맞춰 놓지도 않았는데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요. 몸뚱이가 그 시간을 기억해 버린 거지요.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앉은 늦가을 새벽이었어요. 부엌 창문에 김이 뽀얗게 서려 있었고요. 가게 뒷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찌나 차갑던지 슬리퍼 안에서 발가락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가게 형광등을 켜놨더군요. 평생 그래 왔어요.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불 켜놓고 쌀도 뚜껑 열어놓고 그리고 저를 안 깨워요. 깨우는 법이 없어요. 그저 부엌 형광등을 켜놓으면 그게 저더러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저는 잠바를 걸치고 뒷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찬물에 쌀을 담그면요. 손이 아려요. 어제는 시리고 오늘은 아리고 그저께는 무릎까지 흔들거리고요. 마흔회를 했는데도 안 익숙해지더라고요. 손등에 보랏빛 핏줄이 툭툭 붉어지고요. 손톱 밑에 박힌 쌀가루가 며칠을 씻어도 안 빠져요. 시장에서 어느 단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보고는 평생 떡 빚은 손이라고 한마디 던지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좋았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상철 씨가 시루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요. 하루에 말 3마디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는 일어났냐는 한마디, 점심에는 밥 먹었냐는 한마디, 저녁에는 들어가 자라는 한마디. 그게 다예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못마땅하던 때도 있었지요. 신혼 때는 친구들이 자기네 신랑 자랑할 때 저는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그 양반이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손이 다 말을 했어요. 새벽에 시루 먼저 닦아놓는 그 손이요. 제가 무거운 쌀자루 들려고 하면 말도 없이 가로채는 그 손이요. 그게 다 말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떡잘 빚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떡집을 차리신 건 아니에요. 동네에서 환갑이다, 결혼이다, 큰일이 있을 때면 우리 엄마를 부르러 사람이 와요. 우리 엄마가 행주치마에 보따리 하나 챙겨들고 그 집 부엌에 가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떡을 빚어주고 오시는 거지요. 우리 동네 잔치집 인절미는 우리 엄마 손 안 거친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엄마 평생 자랑이었지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네 환갑집 마당에서 떡판을 옮기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그 시절이야 시골에 변변한 병원이 어디 있었나요? 동네 한의원에서 침 좀 맞고 뜸 좀 뜨고 그랬는데 그 무릎이 끝내 안 펴졌어요.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잔칫집을 못 다니시게 된 거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 붙어서 자랐어요. 엄마가 떡 빚으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콩고물 굴리고 송편 빚고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 번씩 제 손을 잡아보시고는 제 손이 엄마 손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떡손이라고 그러시더군요. 엄마 일감이 끊기니까 집안이 휘청거리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동네 정미소에서 품삯 받으시는 게 다였거든요. 아래로 어린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받아들고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종이를 서랍에 도로 집어넣고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쓰시던 행주치마랑 보따리를 챙겨서 연마을 큰 떡집을 찾아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 안주인 앞에 가서 여기서 일 좀 시켜달라고 우리 엄마가 김수님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엄마 이름 석자를 꺼냈더니 그 집 안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솜씨를 익히 들어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손 한번 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손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 안주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그 떡집 식모가 됐어요. 17살 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 한 일이 새벽에 쌀 불리는 거였어요. 여름엔 그래도 견딜만 했지요. 겨울이 오니까 그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형벌 같더라고요. 그 떡집 안주인이 저를 보고는 떡쟁이 손은 원래 그렇다고 익숙해진다고 했어요. 익숙해지긴 익숙해지더라고요. 손등이 갈라지고 트고 피가 나도 그 자리에 또 살이 차오르고 굳은 살이 박히더라고요. 사람 손이 그렇게 무서워요. 거기서 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 집 사장님 아드님이 지금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 집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이 가게를 물려받기로 돼 있어서 둘째였던 남편은 따로 나가서 가게를 차려야 했어요. 그 양반이 어느 날 시루닥다 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경아, 나랑 떡집 한번 차려볼래? 청혼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살자도 아니고 떡집 한번 차려보자였어요. 저는 그게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 양반답다 싶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시집을 받고 이 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둘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게를 연 다음 해에 우리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외동딸이에요. 지수가 태어나던 날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평생 표정 변하는 일 없는 그 양반이요.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와서 딸이라고 전해주는데 그 양반이 복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무릎이 풀렸는지 어땠는지요. 그러더니 손등으로 눈을 한번 쓱 닫고는 일어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수고했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우리 지수 키울 때요. 딱 하나만 마음에 새겼어요. 이 아이만큼은 새벽 찬물에 손 안 놓고 살게 하자. 이 아이만큼은 쌀가루 냄새 안 배고 살게 하자. 이 아이만큼은 학교 가방 친구한테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메고 다니게 하자. 그거 하나였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보내는 학교, 우리 딸도 끝까지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지수가 미대를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대요. 시장 골목 떡집 딸이 미대를 가겠다는데 솔직히 저는 막막했어요. 미대 등록금이 일반 학과의 2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재료값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고요. 우리 형편에 그게 될까 싶어서요. 근데 우리 남편이 떡매를 내려놓고는 우리 딸이 그리고 싶다는데 부모가 못 보낼 게 어디 있냐고 보내자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길게 말 안 하는 양반이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정했어요. 그해 명절에 우리 부부가 떡 주문을 300세트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100세트만 받아도 손이 모자라는데요. 300세트를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딸 미대 등록금이 거기 걸려 있었거든요. 명절 닷새 전부터 우리 부부들이 가게 뒷방에서 안 나왔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나요. 한 24시간 떡을 빚어요.
잠은 가게 뒷방 좁은 방에서 시루 김 오르는 소리 들으면서 두세 시간씩 자요. 손이 어찌나 부르텄던지요. 사흘째 되니까 인절미를 빚다가 콩고물이 손에 박힌 살갗 사이로 파고들어서 아려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영감손은 시루들다가 화상을 입어서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고요. 그 닷새 동안 잠을 한 15시간 잤을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딸 미대 등록금 넣었어요. 등록금 영수증을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에 시장 골목 한가운데 서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누가 보면 미친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서 봉투 하나 들고 혼자 웃고 섰으니까요. 그 등록금 영수증을 우리 영감 손에 쥐어줬더니요. 그 양반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셔터를 내리고 뒷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해서 뒷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우리 남편이요. 자식상에 소주병을 놓고 잔 하나에 소주를 가득 따라 놓고는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우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저는 문을 도로 닫고 부엌으로 와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못나서 딸을 미대 보내려고 마누라손이 부르트게 만들었다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저 뒷방에서 소주잔 앞에 두고 등을 들썩이는 거예요. 저도 그날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켜놓고 끓이지도 않을 물을 올려놓고요. 김 오르는 소리에 제 울음소리 묻어가라고요. 그게 우리 부부 평생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지수 미대 보낸 거예요. 우리 지수는 미대를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잘 다녔어요. 떡 포장 같은 거 시안을 그려주는 일이었어요. 그 애가 한 번씩 우리 가게에 자기가 그린 포장지 시안을 가져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떡집도 이런 포장으로 한번 바꿔보자. 내가 다 그려줄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장 단골들이 알아보는 게 우리 떡질 손맛이지 포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딸 손길로 우리 가게 간판이 바뀌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게 후회가 돼요. 그때 우리 지수 손을 한번 잡아줬어야 했는데, 우리 딸이 그려준 그 포장지를 한번 펼쳐봐 줬어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다음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요. 지수 목소리에 분홍빛이 도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시집 보내는구나. 우리 딸이 누구 마누라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뻐근하면서도 한 구석이 시리더라고요.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딸 시집 보낼 생각하면 좋으면서도 어딘가 무너지는 그 마음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떡판 위에 떡매를 내려놓고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좋은 놈이냐고 짧게 한 번 묻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다음 주말에 와봐야 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좋은 놈이어야 할 텐데 그 말만 한 번 더 혼잣말처럼 흘리고는 다시 떡매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뒷방으로 올라가서 안방 장롱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한복이 한 벌 들어있어요. 옥색 저고리에 다운 치마예요. 40년 전 거니까 색이 좀 바랜 데도 있고 옷구름이 좀 닳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한복을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햇볕에 널어 말려요.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그 한복을 꼭 입어요. 다른 옷은 다 새로 사도 그 한복만은 못 바꾸겠더라고요. 저는 그 한복 보자기를 두 손으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 사위될 사람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떡쟁이 안주인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딸 데려갈 사람한테 첫인사를 정성껏 하고 싶었던 거지요. 친정엄마가 해주신 그 한복 있고요.
한복 보자기를 풀어 햇볕에 내다 넣는데요. 빨랫줄 가득 옥색 저고리가 펄럭이는 모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한복을 한번 흘끔 보더니 다림질 어디다 맡길 거냐고 한마디 던지더군요.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가 한복 다림질 잘하시거든요. 그대게 맡길 거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로 가게로 들어갔지요. 그게 우리 부부 방식이에요. 큰일 앞두고 호들갑 안 떠는 거요. 그저 한 사람이 한복 챙기면 한 사람은 떡 챙기는 거지요. 남편이 그날 새벽부터 영양떡을 빚었습니다. 배추랑 밤이랑 잣을 한 줌씩 박아 넣고 호박씨 볶아서 우에 얹는 그 영양떡이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떡이에요. 평소에는 단골 어르신들 잔치상에나 올라가지 그렇게 일일이 빚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새벽 2 시부터 일어나서 호박씨를 일일이 골라가며 그 영양떡을 빚더라고요. 우리 사위 될 사람한테 보여줄 거라면서요. 저는 그 손길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사위가 이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당일 오후가 됐어요. 시장 단골들이 그날 좀 들떴어요. 시장 골목 끝에서부터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소리가 났거든요. 시장 좁은 골목에 외제차가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아요. 그것도 안쪽까지 한참을 들어오다가 더 못 들어오겠는지 생선전 앞쯤에서 멈춰서더라고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 차갑더군요. 시장 골목 분위기랑 안 어울리는 소리요. 우리 남편은 가게 안에서 떡판을 닦고 있다가 손을 멈추더라고요. 우리 지수가 먼저 가게로 들어왔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를 한껏 단정하게 묶고요.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한참을 그의 얼굴만 봤습니다. 우리 딸이 다 컸구나. 누구 옆에 서서 인사할 만큼 컸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또 한 번 뻐근하더군요. 지수 뒤로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시장 골목 좁은 길을 어색하게 걸어 들어왔는지 구두에 생선 비린내 묻은 물 한 방울이 튀어 있더라고요. 자기 구두를 슬쩍 내려다보는 그 표정을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키가 큰 편이었고 머리는 짧게 자르고 안경 위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자꾸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멀쩡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를 꽤 깊이 숙이는데 그 인사가 어찌나 반듯하던지요. 저는 그때 그저 우리 사위가 예의 바른 청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그 청년을 들였어요. 우리 부부가 좌식상에 평생 안 쓰는 좋은 닭이를 꺼내놓고 우리 남편이 새벽부터 빚은 영양떡 한 접시를 가운데에 올렸어요. 떡 위에 호박씨가 단정하게 줄지어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떡 한 접시가 우리 남편 평생 솜씨 정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될 사람이 한 입 베어 물고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린 거지요. 지수가 그 청년에게 떡을 권했습니다. 청년이 떡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안경을 한번 쓸어 올리고 그러더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 곡물을 안 먹어요. GI 지수가 높아서요. 그러더라고요. 말투는 꽤 정중했어요. 무례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딱 접시를 내미는 그 손길을 그 청년이 손바닥으로 살짝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만히 그 영양떡 접시를 두 손으로 들어서 부엌으로 가져가더군요. 떡을 다시 보자기에 도로 싸는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지수랑 자기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영양떡은 그 보자기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지수는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장 식구들 다 부르고 우리 남편은 평생 안 입던 양복까지 새로 맞춰 입었어요. 결혼식은 그럭저럭 잘 치렀습니다. 사위 본가 어른들도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오래 사셨다고 그러시고 큰사위가 무슨 회사 임원이라고 그러시고요. 저희 부부는 그저 시장 골목에서 떡집 한다고 짧게 말씀드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패백실에서 사위 어머니가 우리 지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호강 안 받고 자랐으니 시집 와서 호강할 차례라고요." 같이 있던 사위 큰어머님인지 작은어머님인지 누가 그 말 끝에 가볍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사람을 좀 묘하게 만드는 웃음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저 '어른들이 농 한번 하시는 거구나.' 했어요. 태백실에서 그런 말을 할 자리인가 싶기는 했지만요. 신혼집은 분당에 잡았습니다. 사위가 회사에 가까워야 한다고 본인이 다 봐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저 우리 딸 살림살이 잘 차려주면 되는 거지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그 집 보러 가던 날 사위가 차 안에서 우리 부부한테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기 직급이 뭔지, 자기 상사가 누구인지요. 저는 그 설명이 좀 길다 싶기는 했어요. 우리 남편이 차 뒷자리에서 입을 쿡 다물고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신혼집 들어선 첫날에 사위가 우리 부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오신 자리니까 용돈 좀 드리겠다고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신권 5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어색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어머니도 이렇게 용돈 챙겨주신다고요. 처가도 똑같이 챙기는 게 도리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요. 그 말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드는데 어딘가 손이 머쓱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 봉투를 어디다 둘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소에 돈을 어디다 보관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가게 매출은 매출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잔돈은 또 따로요. 그런데 그 봉투는 어디다 둬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매출이랑 섞기엔 어색하고 비상금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하고요. 저는 그 봉투를 안방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신 한복 보자기 안쪽에요. 저는 그 봉투를 그 안에 살그머니 끼워두고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봉투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두 장에서 세 장으로 늘어나는 게요. 여름이 됐습니다. 지수가 시집간 첫 여름이에요. 매미 소리가 시장 골목까지 따라 들어오는 그런 여름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그 무더위에도 가게 뒷방에서 떡 빚는 걸 멈추지 않으셨고요. 저는 지순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먼저 딸 시집 보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시집간 딸 집에 친정엄마가 가는 게 보통 한 달에 몇 번이 적당하냐고요. 친구가 우습다고 그게 정해진 게 어디 있냐고 우리 딸이 부르면 가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수한테 한번 들려도 되겠냐고 전화를 했어요. 지수가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받자마자 "엄마 잠깐만." 하고는 어디 다른 방으로 옮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닫는 소리도 났고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 다음 주말은 어렵고 그다음 주말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 작은 목소리로 받았을까? 왜 다른 방으로 옮겨서 받았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래 새신랑 신부 신혼이지. 시댁 어른 와 계신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다음 주말에 떡 한 박스를 챙겨서 갔어요. 영양떡, 인절미, 절편, 송편, 백설기까지 골고루요. 우리 사위가 곡물 안 먹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시루떡은 안 가져갔어요. 사위 입맛에 맞는 게 그래도 백설기쯤은 되겠지 싶었거든요. 분당 그 신혼집에 도착했더니 지수가 현관에서 떡박스를 받아 안고는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많이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가 떡 가져왔다고 어쩔 줄 몰라는 게요. 그래도 그게 사위 눈치 보는 거라고는 그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지순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가죽 소파가 어찌나 차갑던지 한여름인데도 등이 시리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서 지순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텔레비전 옆 장식장에 사위 회사 상패가 몇 개 놓여 있었고요. 결혼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결혼 사진 옆에 사위 부모님 사진도 액자에 들어 있었고요. 근데 그 액자 옆에 우리 부부 결혼식 날 패백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위 본가 어른들이 강남 어디 호텔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부부 사진은 어디 안방 서랍에라도 들어가 있겠지 싶어서요. 그저 거실 인테리어가 그런 식인가 보다 했지요. 한참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지수가 현관에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더라고요. 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었어요. 엄마 차비하시고 가는 길에 따뜻한 거 한 그릇 사 드시라고요. 저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지수가 한사코 도로 지어주더라고요.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 그냥 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작은 목소리로요. 저는 떡박스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가계부 앱이 켜진 지수의 핸드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충전기를 꽂아둔 채로요. 저는 그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무심코 한번 쳐다봤어요. 가계부 앱 오늘 지출 항목에 우리 지수가 손수 적어 놓은 게 보였어요. 식비 2만 원. 저는 그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날 친정엄마 손에 쥐어준 그 돈이요. 친정엄마한테 드린 돈이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저 식비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수가 친정엄마한테 10,000원 2장 쥐어주면서 그걸 식비라고 적어둬야 사는 살림이구나. 저는 그 짧은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꺼지더라고요.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떡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한테 그 가계부 얘기는 안 꺼냈어요. 시집간 딸 살림에 친정엄마가 토를 다는 법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우리 지수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 집 가계부 사정은 그 집 사정이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실 가죽 소파에 다시 앉는데 등이 더 시리더라고요. 잠시 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차림이었어요. 양복 재킷을 손목에 걸치고 넥타이를 한 손으로 풀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꽤 멋졌어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말투는 정중했어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떡박스를 흘끔 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1초쯤이었을까요? 정말 짧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시선을 알아챘어요. 사위가 그 떡박스를 보는 표정이 영양떡 접시를 처음 봤을 때 그 표정이랑 똑같더라고요. 곡물을 안 먹는다고 관리 때문이라고 그러던 그 표정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엄마 벌써 가시려고 그러느냐고 붙잡았는데요. 저는 가게에 떡 들어올 시간이라고 들어가 봐야 한다고 그리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분당에서 우리 시장까지 1시간이 좀 넘게 걸려요. 그 1시간 동안 제 머리에 떠오른 건 두 가지였습니다. 가계부 앱에 적힌 그 식비 2만 원이라는 글씨, 그리고 거실 액자에서 빠져있던 우리 부부 사진 한 장. 저는 가게에 도착해서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낸 첫여름인데요. 시집 보내자마자 사회에 흠잡는 친정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우리 사위가 곡물을 안 먹는 다이어트 청년이고요. 우리 지수가 그 가계부의 친정 지출을 어떻게 적든 그 집 살림 사정이고요. 거실 액자에 무슨 사진이 걸려 있든 그 집 인테리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어요. 추석이 왔습니다. 사위가 추석 인사한답시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한 번도 봉투를 내밀었고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또 어디 둘지 한참을 망설였지요. 결국 또 안방 장롱 한복 보자기 안쪽에 끼워두었어요. 봉투가 두 개가 됐어요. 겨울이 됐어요. 남편 생일이 음력 동지 무렵이에요. 그날 사위가 처가에 와서 우리 남편한테도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남편은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별 말씀 안 하고 안방에 들고 갔어요. 그 양반도 봉투를 한복 보자기 안쪽에 넣어둔 거예요. 저녁상에서 사위가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장인어른, 떡집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좀 편안히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를 받으셨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어떻겠어요? 저희 부부는 그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윗잔에 술을 따라주고 우리 남편은 그저 김치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어요. 그날 사위가 가고 나서 우리 남편이 안방 장롱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복 보자기를 꺼내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장롱 문 손잡이에 한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는 가게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가게 뒷방에서 떡판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샜어요. 해각도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어요. 봉투가 5장이 되고 7장이 되고 10장이 됐어요. 사위가 명절마다 부모님 생신마다 어버이날마다 봉투를 들고 와요. 우리 부부는 그걸 한 번도 뜯지 않았어요.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연스럽게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안방 장롱 한복 보자기 안쪽에 끼어드는 거예요. 봉투가 늘어나는 그 사이에 사위의 말도 늘어났어요. 장인어른 처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지수가 고생이라는 말. 어머님 시장 골목 떡집은 위생 검사 받기 쉽지 않겠다는 말. 우리 지수가 시장 출신이라 옷차림이 좀 그렇다는 말. 시장 골목 분위기가 사돈댁 모시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 그 말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어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해서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김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끓이지도 않을 물을 올려놓고요. 김 오르는 소리에 제 한숨이 묻어가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술잔을 한 손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실 듯 안 마시고 그저 잔만 돌리는 거예요. 잔이 식탁 위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도록이요. 평생 그 양반이 술잔을 그렇게 돌리시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가요. 우리 지수가 가끔 친정에 들릴 때마다 얼굴이 한 단계씩 야위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이 좀 진해진 줄로만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살이 좀 빠져서 옷이 헐렁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얼굴선이 달라진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에 와서 김치찌개를 먹던 지수가 한 숟갈 뜯어 말고 손을 멈추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김치가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요. 저는 그 말에 숟갈을 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가스레인지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김 오르는 소리에 제 한숨을 묻으려고요. 지수가 가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저는 안방 장롱문을 열었어요.
한복 보자기를 꺼내서 안쪽을 열어봤어요. 봉투가 빼곡하더라고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 손으로 쥐어보니 손바닥에 봉투 무게가 묵직하게 잡히더군요. 저는 그 봉투들을 도로 보자기 안쪽에 끼워 넣었어요. 장롱문을 닫고 안방을 나와서 가게로 내려갔어요. 가게 뒷방에서 우리 남편이 시루를 닦고 있었어요. 그 양반 어깨가 평소보다 살짝 굽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양반 옆에 가서 가만히 섰습니다. 그 양반이 시루 닦던 손을 멈추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위 생일이 다음 주라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사위 회사 근처로 한번 가볼 생각이라고요. 남편이 시루를 마저 닦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쌀독에서 맵쌀을 한 대박 꺼내오더라고요. 그 양반이 평소에 백설기 빚을 때만 쓰는 그 맵쌀이요. 좋은 쌀이에요. 저는 그 쌀을 받아들고 뒷방으로 들어가서 찬물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또 아렸어요. 40년 동안 익숙해질 줄 알았던 그 통증이 그날따라 더 아리더라고요. 그 아린 손으로 정성껏 다독여 만든 백설기를 하얀 한지에 싸고 지수가 처음에 그려왔던 그 고운 분홍빛 포장지로 한 번 더 감쌌어요. 사위가 평소에 곡물을 안 먹는다고 허세를 부려도 생일날 아침에 장모가 손수 쪄낸 첫 시루 백설기는 의미가 다를 거라 믿었지요. 굳기 전에 먹여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장 골목에서 나와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사위가 다닌다는 그 번듯한 중견기업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아주 높다랗게 솟아있더군요. 유리창이 번쩍번쩍한 로비로 들어서는데 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꽝꽝 울리는 게 어쩐지 민망해서 저도 모르게 발끝을 오므렸어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젊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영업팀의 한도윤 대리를 좀 만나러 왔다고요. 사위한테 미리 연락을 하면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할까 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미련한 마음이 앞섰던 거예요. 직원이 전화를 걸고 잠시 기다리라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저 높은 엘리베이터에서 목에 사원증을 건 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미끈하게 차려입은 우리 사위가 동료 셋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사위를 부르려는데 제 시선을 느낀 사위의 얼굴이 순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걸어오던 발걸음을 뚝 멈추더니 이내 안경을 끄집어 올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에 있던 동료 중 하나가 사위의 어깨를 툭 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사위의 눈동자가 갈팡질팡 굴러가더니 이내 아주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배달 오신 분이야. 내가 뭐 좀 주문했거든. 먼저들 가 있어. 금방 계산하고 갈게. 그 말이 제 기청을 사정없이 때리는데 머릿속이 웅웅거리며 발바닥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붙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 온 사람, 사위는 동료들이 멀어질 때까지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싱긋싱긋 웃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동료들이 회전문을 나가자마자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아까의 그 반듯하던 미소는 간데없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가더군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지만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가시는 서슬이 펄했죠. 장모님, 제가 정말 미치겠네요. 회사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시장바닥 떡집 사위라는 걸 회사 사람들이 알면 제 고과나 평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셔서 그러세요? 저 인서울 4년제 나와서 이 바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격식 좀 차려주세요. 제발요. 네? 사위는 제품에 들려있던 떡상자를 빼앗듯 도로 제 가슴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핑 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흘끔거리는 시선이 온몸에 화살처럼 박히더군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톱 밑에 하얗게 박힌 쌀가루 냄새가 평생 자랑스러웠던 그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리 부끄럽고 서글프던지요. 멍하니 품에 안긴 떡상자를 보는데 사위가 급하게 밀쳐내며 상자 틈새에 끼어들어온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길쭉한 영수증이었어요. 사위가 떡상자를 제 가슴팍으로 거칠게 밀어붙일 때 본인 손에 있던 것이 휩쓸려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그 종이를 주워들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돋보기를 꺼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니 강남의 어느 유명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금액란에는 0이 어찌나 많이 붙어 있던지 한참을 세워야 했지요. 7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밑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매달 가계부 앱에 친정엄마 차비 2만 원 주는 것도 식비로 속여가며 숨을 죽이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사위 본가는 강남에 상가가 있네 어쩌네 하면서 정작 아들이라는 사람은 명품 시계를 6개월 할부로 긁고 다닌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젊은 사람이 허세가 좀 심해서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려 애썼어요. 자식 새끼 살림에 장모가 영수증 하나 주었다고 사단을 내면 내 딸만 중간에서 터진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찌르고 며칠을 알았습니다. 가게에서 떡매를 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사위가 지방으로 4일 동안 출장을 갔다는 지수의 전화를 받고 반찬 몇 가지를 통에 담아 분당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니 지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여름인데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 집안이 훅훅 찌고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엔 먼지가 굴러다니더군요. 내가 청소 좀 도와주마 하고 앞치마를 두른 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개수대 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지수가 친정에 왔을 때 가뜩이나 마른 몸이 안쓰러워서 남편이 새벽부터 콩고물을 3번이나 털어내며 정성껏 빚어준 인절미가 들어있더군요. 세상에나 먹다 남은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싸준 비닐봉지 그대로 묶여있는 매듭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통째로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지수야, 이게 왜 여기 있니? 네 아빠가 새벽부터 만든 거를 왜 뜯지도 않고 여기다 던져놨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툭 치면 터질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치겠어. 도윤 씨가 시장 떡집 음식은 더럽다고 위생 상태 못 믿겠다고 집에 들지도 못하게 해. 냉장고에 넣어둔 거 보더니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장모님이 시장 출신이라 격식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나보고 똑바로 배우래. 엄마, 나 진짜 숨도 못 쉬겠어, 엄마. 울부짖는 딸아이의 마른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덩어리가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새끼 찬물에 손 안 담그게 하려고 쌀가루 냄새에 안 배게 하려고 평생을 시루 앞에서 구부정하게 늙은 우리 부부의 세월이 그 사위라는 놈의 정중한 말장난과 멸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쓰레기통 바닥에서 그 언 인절미 봉지를 꺼냈습니다. 싱크대 옆에 있던 신문지를 펼쳐 그 봉지를 꽁꽁 싸맸지요. 품에 안은 신문지 뭉치가 어찌나 차갑고 묵직하던지 몰라요. 울고 있던 지수의 손을 꼭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네 등 굽은 거 엄마 아빠가 다 펴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있어. 알았지?
저는 신문지 뭉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분당집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사위의 명품 시계 영수증과 신문지에 쌓인 인절미를 번갈아 만졌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 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둔탁한 떡몇 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몰아쉬고 가게 안으로 거칠게 발을 들여놓았어요. 가게 안에는 쿰쿰한 김이 여전히 서려 있었고 남편은 땀을 삘삘 흘리며 떡판 위에 떡매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평생 세 마디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떡집 아들. 이제는 늙어버린 내 남편. 저는 품에 안고 온 신문지 뭉치를 떡판 옆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떡매를 멈추고 저를 흘끔 보더군요. 저는 신문지를 거칠게 찢어발겼어요. 그 안에서 먼지와 쓰레기가 살짝 묻은 풀지도 않은 우리 집 인절미 봉지가 툭 튀어나왔지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백화점 영수증도 함께 꺼내 떡판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우리 지수가 저 분당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좀 똑똑히 좀 보소. 우리가 새벽마다 손 부르터가며 만든 떡이 더럽다고 시장이 야만인들이 만든 거라고 쓰레기통에 저 박았답디다. 사위놈은 지 마누라 친정엄마 차비 주는 것도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지 손목대기에는 700만 원짜리 시계를 할부로 처바르고 다녀요. 우리 딸이 그 집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디다. 평생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그 양반이 들고 있던 무거운 나무 떡매가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가며 떡판 위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평생 거친 숨 한 번 크게 안 쉬던 사람의 가슴이 고물상 엔진처럼 들썩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양반이 갈라진 목소리로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듯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떡냄새 제인 노릇을 하노? 우리가 떡을 빚었지 도둑질을 했나 남을 속였나?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가게 셔터를 저녁 7시에 내려버렸습니다. 단골들이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어요. 뒷방 작은 좌식상에 마주 앉은 우리 부부의 눈빛은 이전에 순동적인 시장 상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서슬퍼런 작전 회의가 시작된 거지요. 남편이 안방 장롱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장롱 속에 든 봉투들 말이야. 하나도 뜯지 않고 다 모아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가 명절이니 생신이니 하면서 잘난 체하며 던져놓고 간 용돈 봉투들. 그 겉면에 장모님 용돈하세요. 처가 노후에 보태세요라고 사위의 필체로 거만하게 적힌 봉투들이 단 한 장도 축나지 않고 옥색 한복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독이 든 돈을 쓰면 정말로 우리가 그놈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차마 뜯지도 못했던 그 봉투 뭉치들이 비로소 우리의 첫 번째 무기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이 장롱 밑바닥 안쪽 벽을 뜯어내더니 낡은 통장 서너 개를 꺼내놓았습니다. 지수가 결혼하던 그달부터 우리 부부가 새벽에 잠 안 자고 주문 떡 한 대씩 다 쪄서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모아둔 비밀 적금 통장들이었어요. 우리 딸이 혹시라도 그 잘난 인서울 4년째 남편 밑에서 기가 죽거나 언제라도 다시 제 발로 일어서고 싶을 때 삐쳐나라고 우리 부부가 말없이 모아둔 피 같은 5천만 원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일부터 당장 움직이자.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가게 단골 중에 시장 상인의 법무사 조 실장이라고 계시는데 30년을 우리 집 떡 만드신 분이라 우리 사정을 손바닥 보듯 잘 아는 분이었지요. 남편은 그 통장들과 사후의 시계 영수증을 챙겨들고 밤 한개가 자욱한 시장 골목길을 가로질러 조 실장의 사무실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상인의 법무사 조 실장에게 사후의 인적 사항과 주었던 영수증을 넘기고 합법적인 재산 조회를 부탁한 지 사흘 만에 조 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가게의 뒷방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데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처가가 노후 준비가 안 됐네, 시장바닥 출신이라 울생이 어쩌네 하며 우리를 거지 취급하던 사위놈의 알맹이는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빈 깡통이었습니다. 그놈이 타고 다니던 36개월 할부 외제차는 이미 석 달치 할부금이 연체되어 압류 직전 통지서가 날아와 있었고, 손목에 차고 있던 그 7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는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연명하느라 한도 초과 상태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결혼할 때 사위 본가에서 강남에 상가가 있네 어쩌냐 하면서 대단하게 보탰다던 신혼집 전세 자금마저도 사실은 사위놈이 제 이름으로 무리하게 땡긴 제2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 대출 이자마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 탈락 직전에 울기에 몰려있더군요. 사돈 양반들도 뒷조사를 해보니 강남은커녕 경기도 변두리에서 빚더미에 앉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형편이었어요. 아들놈의 번듯한 중견기업 대리라는 명함 하나에 기대어 온 가족이 강남 허세를 부르며 우리를 발바댔던 거지요. 어머님, 이 사위라는 친구는 지금 겁만 번지르르 하지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못 먹으면 법원에서 압류 들어올 판입니다. 처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쪼들리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돈 뜯어내려고 얄팍한 수작을 한 거네요. 조 실장의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를 집으로 불렀어요. 집에 온 지수는 남편의 정체가 담긴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지수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밑에 처박혀 있던 지수의 옛날 서류 가방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지수가 결혼 전에 디자인 회사에서 밤새워 작업했던 우리 떡집의 전통 과자 패키지와 세련된 전통 떡 포장지 시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이거 그릴 때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나니? 네 남편놈이 시장바닥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가스라이팅 할 때 너는 네 재능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그는 빚쟁이 껍데기 구하느라 네 평생 꿈을 왜 숨죽이고 사니? 응? 지수가 그 시한 파일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사실 남편이 무서워서 내 살린 가계부에 친정엄마한테 준 돈도 제대로 못 적었어.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하며 눈물을 닦아내더군요. 저는 딸아이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라. 내일 사위놈이 자기 부모 모시고 우리 집에서 중요한 가족 식사를 하자고 통보해 왔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네 구분등이 완전히 펴지는 날이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장롱을 열어 5년 동안 모아둔 사위의 용돈 봉투 60장을 전부 꺼냈어요. 뜯지도 않은 빳빳한 봉투 뭉치들을 옥색 한복 보자기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넣었지요. 남편은 평생 한 번 입었던 소매가 약간 짧아진 낡은 양복을 다림질판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주름 하나 없이 꾹꾹 눌러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이 되자 사위와 사돈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서더군요. 사위 어머니는 문턱을 넘자마자 행주치마를 두른 저를 슬쩍 보더니 손가락으로 코를 살짝 찌며 은근히 쏘아붙였어요. 아이고 사돈, 이 시장 골목은 언제 와도 이 특유의 이 쿰쿰한 쌀가루 냄새랑 기름 비린내가 코를 찌르네요. 우리 도윤이가 이런 데 오래 있으면 기침을 해서 올해는 못 있겠네요. 식탁에 둘러앉아 한참 밥을 먹는데 사위가 아니나 다를까 안경을 쓸어 올리며 거만한 목소리로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정인어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이 드셔서 시장 바닥에서 떡 맺히는 거 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침 저희 부모님이 강남 쪽 아주 요지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알아두셨거든요. 처가 노후자금 다 털어서 거기 권리금 보태시면 저희가 품위 있게 관리해 드릴 테니 이제 떡집 정리하시죠. 사위의 말이 끝나자 사위 부모는 자기들이 그런 상가를 받은 적도 없으면서 아들의 허세에 맞추느라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눈을 굴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옆에 두었던 옥색 한복 보자기를 들고 식탁 한가운데로 걸어왔어요. 매듭을 천천히 풀었지요. 보자기가 열리자 그 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봉투부터 최근의 봉투까지 사위의 필체로 장모님 용돈이라고 적힌 봉투 수십 장이 식탁 위로 차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위와 사위 부모의 시선이 그 봉투 뭉치에 고정되더군요. 사위, 이거 자네가 지난 5년 동안 명절마다 우리 생신마다 생색내며 처가에 던져두고 간 돈 봉투일세. 단 한 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모아뒀네. 한 푼도 안 썼으니 이거 자네한테 도로 빠꾸시키겠네. 저는 봉투 뭉치를 사위의 가슴팍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사돈이 당황해서 이게 무슨 무례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슬퍼렇게 받아쳤지요. 사돈, 무례라고요? 사람 깔보며 던진 돈이 더러워서 안 썼어요. 그리고 자네, 회사 로비에서 나를 떡 배달 온 사람이라고 동료들한테 속였지. 그래, 나 평생 떡 배달한 사람 맞네. 하지만 내 떡은 자네가 허세 부리며 차고 다니는 그 명품 시계 한 객값보다 비싼 정성과 뼈를 갈아 넣은 떡이야. 자네가 뭔데 내 평생의 자부심을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처박나? 처박기를. 집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안경만 만지작거렸고 사돈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았지요. 바로 그때 평생 세 마디만 하던 제 남편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사돈, 대가들이 강남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사돈네 집안에 강남 상가가 철철 넘쳐난다고 했지요. 자, 우리 떡쟁이 부부가 법무사통에 뽑아온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똑똑히 보고 가쇼.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법무사 조실장이 정리해준 사위의 신용조회 결과지와 금융 연체 내역서를 식탁 한가운데 내팽개쳤어요. 사돈이 안경을 급하게 찾아 쓰고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더군요. 종이를 타고 내려가던 사돈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아, 너 이게 다 뭐야? 외제차 압류 통지서에 카드 안도 초과에 이 신혼집 전세 자금도 네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연체되고 있었던 거야? 너 우리한테는 처가가 가난해서 네가 다 책임지느라 힘들다고 하지 않았니? 사위 엄마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오자 안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위놈은 처가 앞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앞에서도 강남 자수성가 대리행세를 하며 온갖 거짓말로 성을 쌓고 살았던 빈 깡통이었던 게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난 거지요. 사위 어머니는 충격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너 미쳤구나. 사돈댁 돈 뜯어내려고 우리까지 속인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떨고 있는 지수의 손을 잡고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 아빠가 5년 동안 너 새 출발하라고 매달 꼬박꼬박 모아둔 5천만 원 적금 통장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사위놈이 던지고 간 쓰레기 같은 봉투 뭉치 다 합치면 결혼 전에 하고 싶다던 전통 디저트 디자인 공방 차리고도 남을 돈이야. 이제 저 허세 가득한 빚쟁이 구석에서 숨 참고 살지 마. 네 등 쫙 펴고 살아. 지수는 눈물을 거두고 사위를 보며 밀어넣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 허세 부리는 깡통 살림에 내 인생 안 갈아 넣어. 법원에서 보자. 사위 아버지는 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안방 바닥에서 난리를 치더군요. 사위놈이 처가를 무시하기 위해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이 결국 자기 부모와 자신의 목을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 속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리 집 문을 나간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어요. 가게 뒷방으로 내려가 찬물에 쌀을 불리는데 문이 살포시 열리더니
하얀 앞치마를 들은 지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 애가 말없이 제 빨갛게 곱은 손을 잡고 함께 찬 쌀떡 속에 손을 밀어넣더군요. 찬물 속에서 만난 모녀의 손이 그날따라 어찌나 단단하고 따뜻하던지요. 지수가 제 발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차분하게 마무리 지은 이듬해 봄이 찾아왔어요. 사위놈은 결국 카드빚과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외제차를 압류당하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변두리 지서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그 빈 깡통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시장골목 우리 애경떡집 바로 옆칸에 아주 작고 고운 간판 하나가 새로 걸렸거든요. 하얀 바탕에 단정하게 글씨가 적힌 간판, 수, 지수의 전통 디저트 공방이었지요. 남편이 손수 사다리에 올라가 망치질을 하며 그 간판을 달아주었어요. 간판이 수평이 맞는지 아래에서 지수와 함께 바라보는데 사다리에서 내려온 남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칠세라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수가 디자인한 한입 크기의 영양떡 세트와 고운 백설기 패키지는 개업하자마자 인근 젊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SNS라는 곳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장 청년 상인회에서 초청이 오고 얼마 전에는 서울 유명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입점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았지요. 이제 지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계부의 친정엄마 지출을 숨기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고급 떡 상자를 들고 우리 가게로 건너옵니다. 이번 신메뉴 포장 디자인 시안이 어떠냐며 제 손에 그림을 지어주는 딸아이 얼굴에 비로소 분홍빛 생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늦은 오후 시장 골목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 저희 부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셔터를 내렸어요. 그리고 지수와 함께 뒷방 작은 좌식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방금 전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한 접시를 내왔고 지수는 원두커피 세 잔을 정성스럽게 내렸습니다. 남편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지수의 어깨를 툭 치며 저한테 말했어요. 수고했네. 평생 살아오며 남편에게 딱 두 번째로 들어보는 그 한마디였어요. 지수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딸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 뒷방 상호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진 것이지요. 우리 세 식구는 갓 쪄낸 인절미의 쫄깃함과 씁쓸한 커피향을 음미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애경 어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시장골목 국수 한 그릇도 벌벌 떨면서 정작 내 자식한테는 새 옷, 새 운동화만 입히고 신기며 살아온 게 우리네 엄마들 세월이잖아요. 내 몸 부서지는 줄은 모르고 그저 자식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것만 보며 살아왔는데 그 귀한 자식이 어디 가서 떡 냄새 난다고 죄인 취급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니 제 가슴이 다 찢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손등에 보랏빛 핏줄이 툭툭 붉어지고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일의 흔적이 박힌 거요. 그거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눈에 눈물을 안 흘리게 하려고 세상을 온몸으로 버텨낸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훈장입니다. 세상이 참 야박해서 가끔 얄팍한 학벌이나 껍데기 같은 허세를 두른 인간들이 우리들의 그 거친 손을 무시하고 예의를 갖춘 척하면서 정중한 말장난으로 가슴팍을 찔러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식을 기죽이고 내가 평생 일궈온 자부심을 쓰레기 지급하는 그런 독이 든 돈은요. 단 한 푼도 우리 집에 들여놓는 게 아닙니다. 그까짓 돈 봉투 60장이 아니라 수백 장을 가져온다 한들 내 자식 눈물값보다 비쌀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애경 어머니가 딸의 구분등을 활짝 펴주었듯이 여러분도 언제나 세상 앞에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을 이 친정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꼭 쥐어드릴게요. 오늘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한 줄이 이 친정엄마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들 오늘 밤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내일 더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